자, 그래서 작품 보기는, 자, 다시 얘기하면, 문학 작품의 보기는 일반 보기와 작품 보기로 나누고, 작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작품에 대한 보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100% 그 작품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풀 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볼 때 그 선택지의 얘기가 보기 있는 얘기하고 일치한다면 그 얘기는 그냥 그 작품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있다고. A라는 특징이 분명 들어있다고. 근데 일반 보기는 대부분의 그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거나 문학 작품이면 무릇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가나에 가에는 있는데 나에는 없거나 나에는 있는데 가에는 없거나 가 나에는 없고 비슷한 장르의 다른 작품들은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래서 일반 보기는 실질적으로 작품을 읽고 푸는데 큰 도움을 주진 않지만, 큰 도움을 주진 않고, 작품 보기는 반드시 읽어서 포인트를 잡고 그것에 기준을 맞춰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고전 작품에서는 보통은, 고전에서는 요게 더 많아.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일반 보기가 많고, 현대 시나 현대 소설에서는 작품 보기가 훨씬 많고. 알겠지? 이해됐지? 자,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뭔지 한번 봅시다.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있다. 자, 여기서 매화사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품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 매화사가 연시조라서 굉장히 여러 개의 연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나왔을 테니까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긴 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그래서 기본은 첫 번째 그냥 시의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시흥, 시의 흥취, 흥이 난다 할 때 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물로서 나 이거 보니까 시 쓰고 싶어졌어. 나 이거 보니까 감정이 막 복받쳐서 뭔가를 끄적거려야 되겠어. 라는 그런 시흥을 일으키는 자연물로서 등장하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있고. 이건 모든 각수에 다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얘기고. 그 다음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의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는 감상하는 태도. 그랬어요. 자, 당대의 이념. 즉 규범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매화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매화라는 게 나오면 당연히 규범적 가치나 당시대 이념이라고 하면 절개, 지조, 충성 이런 말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 그냥 예측이 가능한 거고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자, 세 번째는 자, 심미적이다 혹은 아름다움.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 자, 그래서 심미적에서 심이라는 건 뭐냐면 살핀다는 얘기야. 살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름다움을 대상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그것을 찾고 살펴보는 것 정도. 그 어쨌거나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매화가 등장하거나 또 이념이나 규범적 가치, 충성이나 지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사물로서 등장하거나 각수마다 이 중에 어떤 특징을 드러내면서 매화에 대해서 언급할 거다. 요게 이 작품에 있는 매화라는 사물에 대한 시각이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이 시대에 창작되는 자연물에 대한 시각이 이 부분에서 별로 벗어나진 않겠지. 비슷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상식적으로 또 하나 알아둘 거 심미적이다란 말하고 비슷한 말 중에 탐미적인 시다, 탐미적인 작품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탐미적이다. 오케이. 이런 건 뭐냐면 그냥 뭔가 메시지, 주제의식 이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아름다움에만 초점을 맞추는 작품이라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작품 있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거 했었나? 뭐 이런 작품, 모란이 피기까지는 같은 작품은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린다. 모란이 피면 행복하다. 모란이 지면 난 슬프다. 다시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스토리.
그럼 얘는 왜 모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했을 때, 걔는 뭐기 때문에 탐미적인, 미를 탐하는, 심미적인, 미를 살펴보는, 미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보기는 아주 평이한 내용의 보기였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수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 수로 들어가 보면, 자, 매영이 부딪힌. 자, 여기서 매영이라는 그 단어에서 매는 당연히 매화를 뜻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한자는 알아두면 좋아요. 매화의 그림자. 그렇지?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창가에, 부딪히는 창에. 그러니까 방 안에 있고 밖에 매화꽃이 폈고, 옛날에 집을 가옥 구조, 건축 구조, 건축의 특징은 뭐야? 문짝이 있으면 그 문짝에다 뭘 발랐죠? 창호지 종이를 발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밤에 밖으로부터 뭐가? 매화꽃이 피어가지고 막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게 비친다, 이런 얘기겠죠. 자,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히는 창가에, 창문에 옥인 금차 비겼구나. 그래서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라고 됐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인이 금비녀를 꽂고 거기에 비스듬히 있구나, 미인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그 옆에 아름다운 미인이 있구나. 그러면 이 미인을 굳이 건전하게 해석을 하면, 아하, 그냥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이 미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옛날에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하는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기생일 수도 있고, 오케이, 우린 상관없어, 그냥 미인이구나 하시면 돼요. 금비녀를 꽂은 미인이 있고. 2삼 백발옹은 검은과 노래로다. 2삼 두세 명의 백발옹. 백발은 뭔지 알지? 흰머리의 옹은 자주 나오죠. 늙은이를 뜻하는 단어니까 알아둬야 돼요. 매영의 영은 그림자를 뜻하는 한자라는 거 알아두면 편하고요. 가끔씩 영자가 등장할 때. 그 다음에 백발옹의 옹자가 나이든 늙은이를 뜻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노옹이든 어부 얘기할 때 어옹이든 김옹이든 박옹이든 나이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 백발의 노인이 검은과 노래로구나. 자, 백발 노인. 여기 뭐가 있다. 백발의 노인이, 검은고와 노래라는 것은 검은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윽고 잔들어 권할 적에 다리 또한 오르더라. 자, 그 다음에 심화돼서 잔을 들어 권함. 지금 뭐 하는 거야? 술을 마신다는 얘기죠. 술을 마시고 있고 그때에 다리 또한 오르더라. 달 또한 오르더라. 자, 그러면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매화가 핀 밤, 달빛이 반짝이는, 달빛이 아름답게 비추는 곳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검은고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인들, 아름다운 여인과 검은고와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악공들, 친구가 이걸 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뭐하고 있다? 술을 서로 권하고 있다. 이 얘기는 끝이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럼 결국 뭐야? 그냥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자연물이 그냥 시흥을 더 돋구는, 그치? 더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술 마시는데 기분 좋게 만드는 그 정도? 그냥 풍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연시조가 출제될 때는 몇 개의 수를 놓고 각 수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자, 요거는 아직 못 풀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나왔네. 첫 번째 수는 이렇게 돼 있지? 첫 번째 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랬어. 자, 요게 수능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분위기인지를 말하지 않아. 무슨 말이겠어? 행복한 분위기다, 슬픈 분위기다,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딱 뭐만 하는 거야? 상황을 제시했고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랬어. 상황이 드러나 있고 그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 분위기가 어떤지 감잡을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지? 이게 수능 스타일이야. 옛날에 학력고사 내신 스타일은 뭐냐면, 이거는 무슨 풍류를 얘기한 거다, 이건 어떤 상황이다, 어떤 정서일 것이다 라는 걸 딱 정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누군가가 정해주고 그 정해준 게 시험에 나오고 그걸 맞춰야 되는. 무슨 말이겠지? 수능 스타일은 그게 아니야. 수능 스타일은 그게 아니고 분위기가 뭔지 묻지 않아.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묻지 않아.
여기 상황 있니?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뭐 옛날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 술 먹는 것 같아요. 그치? 분위기 느껴지는, 뭔 분위기인지 제가 술 마셔봤어야 알죠. 잘은 몰라요. 하지만 하여간 뭔 분위기가 있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 자, 정리해보면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내려오구나. 자, 빙자옥질이란 말은 유명한 말이지만 주석까지 다 놔줬어. 자, 빙자옥질에서 요거 생각하면 돼. 빙과 옥을 따로 떼고 그 다음에 자질을 따로 떼. 요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가진 성질을 말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지? 빙과 옥은 뭐야? 얼음과 옥이잖아. 아하, 그렇다면 맑고 깨끗한 투명한 그런 성질. 됐지? 맑고 깨끗한 성질. 맑고 깨끗한 성질이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주석을 달아줬지만 그냥 우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빙자옥질이라는 말은 그냥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자, 얼음과 그 다음에 옥과 같은 성질. 눈 속에 너로구나. 눈 속에 피어있는 너에게 느껴지는 그런 속성은 이런 거구나. 얼음과 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을 너는 지녔구나. 누구한테 쓴 말이야? 매화. 매화와 세트로 그냥 나오는 말. 매화의 아름다움을 관습적으로 뻔한 표현을 하는 표현. 빙자옥질. 이해됐지? 왜 이런 말이 쓰인다 그래서? 자, 매화라는 건 계절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무슨 계절이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야? 이거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매화는 항상 눈, 얼음, 얘네들하고 세트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야? 매화 나오면 겨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얘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주의하라 그랬지? 봄이다. 그러면 왜 맨날 이런 게 나오는데요? 봄은 봄인데 얘는 봄 소식을 알려주는 거 곧 봄이 올 거야를 보여주는 녀석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얼음이 녹지도 않았는데 아직 눈이 그치지 않고 눈이 쌓인 게 녹지도 않았는데 이 녀석이 쉬었다는 거지. 이해돼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때가 되면 추위 속에 늦지 않고 약속을 지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뭐야? 지조충성이었던 거거든. 이래서 주의해야 돼. 자, 눈하고 얼음 얘도 봐. 빙옥이라고 돼 있잖아. 이런 거하고 나온다고 하여서 얘를 겨울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오케이. 봄 소식을 전해주는 녀석. 봄 소식을 전해주는 최초의 녀석으로서 믿을 만한 녀석이다. 요 포인트 반드시 하시고, 요 말이 그래서 매화를 지칭하는 말로서, 매화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주 등장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눈 속에 너로구나. 자, 내로구나 할 때 내가 빙자옥질 내로구나 너로구나 했을 때 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매화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매화를 얘기하는 거고. 너로구나. 그 다음에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호를 기약하니. 두둔. 향기를 풍기면서, 조용하게 향기를 풍기면서, 자, 이런 거. 가만히 향기를 넣어. 그래서 매화하고 항상 따라오는 게 있지. 매화의 향기는 무슨 향기라 그래? 암향조차 부동터라 나오잖아. 암향. 암이라는 건 뭐라고 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몰래 다니는 것 암행이잖아. 그게 몰래 다닌 암행어사 할 때 암. 자, 향이란 건 뭐야? 은은히. 그래서 얘는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게 몰래 나는 향기니까 뭐야? 은은한 향기. 은은한 향기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말이고, 암향 나오면 그냥 누구랑 세트야? 매화랑 세트야. 오케이. 그걸 풀어서 말한 게 뭐야? 가만히 향기를 풍기면서 황혼호를 기약하니. 달을 기약하니. 또 마찬가지지? 뭐하고? 매화하고 달하고 한 세트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얘기한 거고, 그냥. 자,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너. 또 나왔어. 유명한 사자성어.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한다. 그래서 아치고절 역시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매화를 말하는 거야. 자, 고절은 당연히 쉽죠. 높은 절개. 고절은 높은 절개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운치 있다. 이런 거 있지. 운치 있다. 뭔 알겠어? 운치 있다 하는 것처럼 아는 아담하다, 아름답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아담하다, 아름다운. 여기 밑에 있지.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 이렇게 해놨네. 자, 아름다운 혹은 우아한. 우아하다 할 때 아자야. 우아한 풍치. 풍치라는 것은 그 느낌을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 높은 절개. 그래서 아치고절이란 말도 역시 여기는 주석이 달려있지만 그냥 알고 있자, 우리. 요거 그냥 알고 있자. 그냥 알고 있자. 빙자옥질. 그 다음에 아치고절 모두 매화의 아름다운 성질을 이야기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고절은 절개. 요거랑 세트로 알아두면 좋은 말이 있는데, 구태의연한 아주 관습적인 말이 있는데, 오상고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는 맞지? 오상고절도 역시 고절은 높은 절개지. 오상이라는 건 요거 뭐야? 요거 설이야, 설이. 이 오는 뭐냐면 오만하다라는 뜻 할 때, 오만하다 할 때 오야, 오. 오케이? 오만하다. 거만하다 하는 거지. 설이가 있는데도 오만하게 절개를 지키고 있는 녀석.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뭐야? 국화. 항상 계절감 얘기할 때 설이가 나오면 뭐가 나와? 겨울같이. 설이는 겨울에 많이 아침에 일어나면 설이가 가득 껴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계절감으로는 주로 어느 계절이냐면 가을을 나타낼 때 많이 써. 오케이? 설이가 내리지, 간밤에 설이가 내리니 라는 딱 말이 나오면 아하, 가을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힌트가 되거든. 내 말 알아먹었어?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이 요거는 가을을 나타낸다. 요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을. 자, 그러면 일단 나오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를 첨가해 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대단하다. 너뿐이다 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너뿐이다 하면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됐지? 이렇게 맑고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 달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면서 동시에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녀석. 오케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높은 절개를 가진 녀석. 너밖에 없지. 넌 대단해.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그렇다면 얘는 어디하고 연결해 주는 게 좋겠어? 얘하고 연결해 주는 게 좋겠네? 그치? 고절이 나왔으니까. 절개가 나왔으니까 이 두 번째 항목하고 연결해 주는 게 맞겠다. 자, 그럼 세 번째 수에 대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자, 두 번째 문제 2번. 세 번째 수는 첫 번째 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두둥. 자, 포인트 첫 번째 뭐야? 의인화했는지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그것을 통해서 대상의 면모,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당연하지.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건 틀림없이 맞고 의인화했는지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 자, 의인화한다는 말을 우리는 요즘 최근 뭐라 그래? 인격을 부여하여, 이런 말로 선택지에 자주 나오지. 무조건 그냥 의인화했다는 뜻이야. 자, 의인화의 포인트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인격, 사람이니까 사람의 속성을 가져야 되지. 사람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언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야. 그래서 어떤 사물이 말을 하거나 혹은 말을 듣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건 뭐야? 의인화야. 돼서? 이해돼서? 말이나 생각, 그 다음에 감정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만들어버리면 그건 인격하다. 의인하다. 오케이. 이렇게 조건을 어떤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에서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개념어들, 의인하다, 화리법이다, 대꾸다, 이런 건 명확하게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딱 잡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럼 의인화 나오면 우리 뭐 한다고? 사람 같은 거. 제일 중요한 건 뭐? 생각, 말, 대화, 오케이? 표정. 동물들은 절대로 표정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원숭이도 안 돼. 그렇게 지능이 높다는 돌고래도 표정을 만들 수는 없어. 무슨 말이겠어? 집에 있는 고양이 개가 표정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냥 눈빛이 굉장히 간절한 눈빛을 우리한테 보여줬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슬퍼하고 있어, 얘가 정말 기분 좋아하고 있어, 꼬리로 하는 거지. 얘네들이 얼굴 표정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미소 짓는, 이렇게 하면 뭐야? 의인화야.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항상 의인화하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아우 언니 기다렸어, 아우 오빠 기다렸어. 이거 뭐야? 지금 동물이 내 말을 알아듣는 척하고 있잖아. 내가 무슨 말이죠? 그 의인화다. 무슨 말이었어? 이해됐어? 넌 왜 날 쳐다보고 웃고 있니? 이거 뭐야? 의인하다. 무슨 말이었어? 엄마, 제가 슬픈가 봐. 내가 어디 간다니까 쟤 슬픈가 봐. 지금 슬픈 표정이야. 이거 다 의인화야. 무슨 말이겠지? 무슨 생각을 하니? 이런 거 다 의인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뭐예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 너로구나. 너뿐인가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즉,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말을 알아듣는 존재로 삼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야? 의인화가 됐다는 거지. 말 건네기. 말 건네기 화법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의인화다. 끝.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우리는 가차 없어. 우리는 가차 없어. 그냥 바로 조건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놓고 선택지에 나오면 그냥 팍 잡아서 그냥 딱 맞고 틀리고 결정하고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써먹었고잉. 자, 써먹었고잉.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슬슬 하나씩 해볼까? 자, 첫 번째 선택지 볼게요. 검은과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대로 있네. 검은과 노래는 풍류다. 매화는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일 거다. 끝. 됐지? 맞는 선택지. 잠깐만. 잔들어 권할 적에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렇지. 잔을 들어 권하는데 이 분위기에서는 슬픈 거 아니니까 잔들어 권하는 거 좋은 거 아니오. 그치? 흥을 권하는 거 맞다. 오케이. 황혼오는 매화가 심미적인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뜻은 자, 황혼오는 뭐라 해서? 황혼오리 황혼의 달을 기약하니. 자, 빈과 옷과 같이 맑고 깨끗한 너의 모습. 이렇게 돼 있잖아. 달을 불렀구나. 이렇게 돼 있다고. 오케이. 그렇다면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아치고절 나와서 높은 절개. 아치고절은 자연물이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인 면에 있어서 심리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그렇지. 아치 부분만큼은 아름답다, 우아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심미적인 요소지만 고절이라고 한 부분은 높은 절개니까. 됐지?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케이. 끝. 됐죠? 자, 그럼 4개 선택지 다 해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2개를 거진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갔어. 다음 부분, 자, 6번째 수. 자, 6번째 수로 들어가서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을 부딪히니 뜨든. 자, 주술관계 따지면 바람이 눈과 함께 창에 산의 창문에 부딪힌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바람은 긍정적인 요소일까요? 눈을 몰아 부딪히는 이 바람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으로 많이 쓰이겠지. 시련 같은 부정으로 많이 씁니다. 그치? 바람이 창에 부딪혀요. 눈보라가 창에 부딪혀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면 여기서 자, 부정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높죠. 산의 창문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 자, 이것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진다? 창문에 부딪혀서 차가운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기운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침범한다 그랬지. 침노한다는 건 침범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매화에 침범하고 있어요. 매화에 침범하고 있구나. 자,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거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은 매화고 매화가 이런 시련 속에 있죠. 자, 그런데 아무리 어루려 한들 얼다에다가 이거 이희리기 우구추 그건가 봐, 그지? 사도인가 봐, 사동. 그치? 사도인가 봐. 어루려 한들, 즉 얼리려. 얼게 만들려고 한들. 봄 뜻이 왔을 소냐. 자, 이렇게 해서 얼려고 해도 봄의 뜻을 아슬 쏘냐 해놓고 뭐야? 아슬 수 없다. 그쵸? 빼앗을 수 없다. 의문형인데 빼앗을 수 없음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쏘냐,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해놓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의문을 통해서 강조한 거. 그치?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 대답을 요구하거나 궁금한 게 아닌 의문문. 그런 의문문을 우리가 언매에서는 뭐라 그랬어? 수사의문이라고 그랬지? 수사의문문. 그치? 수사의문문. 그런 수사의문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궁금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문을 사용했을 때 우리 뭐라 그런다? 수사의문문이라고 하고 그치? 표현법상으로는 뭐라 그래? 서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녀석. 그쵸? 이걸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됐지? 봄이 오는. 자, 이게 왜 연결되는지 아까 얘기했죠? 눈이 아직 녹지 않았고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얘는 뭐다? 매화는 뭐다? 핀다.
봄이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주들개다,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그 봄의 도시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야.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야. 자, 정리해보면 뭐야? 바람이 눈을 몰아서 창문에 부딪혀 찬 기운이 매화를 침범하려 해도, 그래서 얼려버리려고 해도 봄이 오는 그 뜻은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끝나버렸지? 자, 그렇게 스토리만 딱 정리하고 내용만 정리하고 바로 선택지로 가면 돼. 자, 두 번째 문제의 세 번째 선택지. 여섯 번째 수는 대상이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따단. 자, 뭐야? 대상 이 녀석이지? 대상. 제목이잖아. 그치? 대상이 겪는 상황. 당연하지? 모든 문학은 내가 뭐라 그랬어?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이나 혹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서를 딱 잡으면 문학 작품은 다 끝난 거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도 끝난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대상이 겪는 상황을 제시해서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겠다. 여기서 속성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 속성이라는 건 그런 시련을 이겨내는 것. 빼앗을 수 없음. 그래서 그게 바로 속성이겠지. 그게 바로 앞에 얘기했었던 의지, 절개 같은 속성을 말하겠죠. 굽히지 않는. 그래서 자, 끝났습니다. 자, 여섯 번째 수 끝났고요. 자, 다음 여덟 번째 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덟 번째 수 보시면 동각의 숨은 꽃이. 자, 여덟 번째. 동각이라는 것은 동자 쫙 보니까 동선 한번 할 때 동이지? 각은 무슨 각? 예를 들어 뭐 절에 갔는데 칠성각. 산신을 모셔놓은 거. 그러니까 건물에 붙이는 이름이야. 건물에 붙이는. 옛날에 우리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아저씨 있었잖아. 이승만 아저씨. 그 이승만 아저씨 때부터 이제 대통령이 시작되면서 각하라는 말이 붙었었지. 기억나니? 대통령 각하 이런 말 했었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군부 정권, 독재 정권 전두환까지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 말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래서 이 말을 없애서 지금은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지. 근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었다고. 무슨 말이겠어? 지금은 띵띵띵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지. 좀 존대하면 깨서는 정도로 쓰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이거 썼다고. 요게 어떤 거하고 연결되는 거냐? 전하. 임금 얘기할 때 전하 하잖아. 무인정권 때는 뭐였냐면 고려 무인정권 때는 하파라는 말 썼었어. 보니까 뭔가 일치되는 게 있지. 전하, 하파, 각하. 그 건물 아래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전에 사는 사람. 오케이. 임금, 전하. 그래서 근데 무인정권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임금이라는 존재는 따로 있고 자기가 실세를 가지고 어디 건물에 딱 들어가서 정치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전하라는 말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합을 쓴 거야. 그래서 아마 내 기억엔 전당, 합각 요 정도 순서일 거야 아마. 전이 제일 높은 건물. 그래서 저기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라고 있지. 그 대웅전에 뭐가 있어? 부처님 제일 큰 게 딱 안치가 돼 있단 말이야. 딱 이렇게 돼 있지. 알겠어? 그게 전. 오케이. 그래서 전하, 하파, 각하. 자, 그럼 내가 지금 뭐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동각이라 그러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이때 나오는 거 건물의 이름에 붙이는 거 무슨 전, 무슨 당, 무슨 합, 무슨 말해서 무슨 각처럼 건물 이름에 붙이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동쪽에 있는 그냥 건물이겠구만. 오케이. 건물이겠구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건물 중에 동쪽에 있는 건물 정도. 동쪽에 있는 누각 정도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떠든. 자, 동각의 숨은 꽃.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그랬어요. 자, 철쭉은 뭔지 알 거고 두견화 뭔지 알지? 진달래꽃. 그렇지? 진달래꽃. 얘네 둘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지? 색깔을 뭐라 그래야 되나? 분홍색 가깝지? 붉은색, 분홍색. 오케이. 그러면서 봄날의 꽃이죠. 보통 4월쯤 피는 꽃으로 철쭉과 두견화, 진달래꽃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치? 근데 하나는 진달래꽃은 먹어도 돼. 꽃잎만.
그래서 진달래꽃으로 뭐 술을 담근다라든가 떡에다가 이렇게 부쳐 먹는다. 철쭉은 진달래구나 하고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큰일 납니다. 알겠어? 응. 자, 어쨌거나 이 녀석이 먼저 펴요. 진달래꽃이 먼저 피고 이 녀석은 잎보다도 꽃이 먼저 피니까 붉은 꽃을 봤는데 얘 잎이 없어. 푸른 잎이 없이 꽃만 있어. 그럼 진달래야. 먹어라. 무슨 말 알겠지? 먹을 일이 없겠지, 근데. 근데 이건 뭐야? 철쭉은 꽃과 잎이 함께 피는, 혹은 잎이 먼저 난 다음에 꽃이 나는 뭐 그런 녀석인데, 이게 왜 갑자기 등장했냐면 봄날의 꽃인데, 건곤이 눈이 오늘. 자, 건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지. 건곤은 뭐야?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니까 온 세상이 정도. 세상이 눈이 오늘. 온 세상이 눈인데 제 어찌 감히 피리. 온 세상이 눈인데 제 어찌라고 되어 있죠? 이 제가 지칭하는 바가 뭐야? 제가 지칭하는 바가 얘네들. 지들이 어떻게 피냐? 필 수 없음. 필 수 없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건물의 중심이 아니고 귀퉁이에 꽃이 폈네. 이러는 거야. 귀퉁이에 꽃이 폈네. 숨어서. 저 녀석이 철쭉이니까 두 개 날까? 뭔 소리야. 온 세상이 지금 눈천지인데 4월에 피는, 봄이 완연해야 피는 쟤네들이 어떻게 펴? 이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각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매화. 알게라,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백설양추는 눈이 왔는데 봄날을 가리키는 녀석.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흰눈이 날리는 이른 봄은 매화밖에 뉘을 수 있죠. 백설양춘, 눈이 내리는 봄. 눈이 아직 안 녹은 초봄에, 이른 봄에, 이른 봄 정도? 매화밖에 누가 있으리? 매화가 있지, 누가 있어? 매화만이 있을 수 있음, 이런 얘기야. 자, 역시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나면서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뭐예요? 철쭉이하고 득연이하고 비교하는 거지. 비교 대조. 여기서는 대조가 더 강하겠지? 얘네들 눈이 폈는데 이 녀석이 필 리가 있어. 얘네들은 피지 않았다는 거야. 저기 있는 꽃은 뭐다? 매화다. 끝났지? 추위 속에 필 수 있는 건 매화뿐. 끝.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의 마지막 선택지 2개 보겠습니다. 8번째 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 가능하지?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공통이 아니라 뭐야? 차이나는 특성이지. 그래서 정답 끝. 6번째와 8번째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6번째 여기 의문 있지? 니 있으리 인가 의문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쏘냐 있었잖아. 그치? 의문으로 끝났고, 의문을 통해서 대상의 가치, 당연히 가치였지. 이 봄 뜻은 빼앗을 수 없다. 대단한 녀석이다. 매화만이 이런 추위 속에 피어날 수 있는 꽃이다. 가치. 똑같지? 다 얘기한 거지, 맞지? 자, 끝났어요. 됐어요. 자, 2번째 문제 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 마지막 선택지. 봄 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그래서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봄 뜻이란 말을 당대 이념으로 할 수 있어. 해서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선택지가 좀 거시기 하지. 국한하여. 극단적이죠. 항상 극단적인 선택지들은 문제가 되잖아. 그치? 극단적인 선택지들은 항상 문제가 되죠. 이거에 국한해서만 봐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야.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기에 옳은 설명이냐 옳지 않은 설명이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도를 가지고 파악하게 선택지를 내는 것은 출제자로서 조금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내버렸네.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래서 왜 틀렸냐라고 한다면 이념에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 보기에서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매화다라고 그랬으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지 왜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해? 라고 판단하여 5번 선택지를 답으로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의도는 그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반어 없지. 반어는 뭐라 해서 반대로 말하는 건데 그거 없었죠?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단 반어라는 말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살짝 있기는 해. 어디가 긴장감 느껴져? 이거 막 침범해가지고 얘를 막 얼려버리려고 하는 부분에 살짝 긴장감이 있긴 합니다만, 자, 반어는 아니니까 틀렸고요.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낼 때 친밀감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친밀감이라는 말은 자, 우리 6월 모평에서도 얘기했어요. 친밀감이라는 건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엄청 가깝다는 얘기지. 거리가 가깝고 멀고는 뭐가 결정하는 거라 그랬어? 시에서. 긍정, 부정이라고 그랬지. 긍정이면 가깝고 부정이면 먼 거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특히나 빙자욱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막 그러면서 아 너뿐인가 한다 막 이렇게 정말 막 사랑하는 듯한 멘트를 날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를 가깝게 느낀다, 친밀감을 나타낸다, 말 괜찮은 거야.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건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중요한 건 주의해야 될 건 대화 형식이냐는 거지. 자, 내가 이런 말 했었어. 모든 시는 근본적으로 뭐라 그랬어? 모든 시의 말하기 방식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뭐라 그랬지? 독백이다. 아무 짓도 안 한 모든 작품들은 그냥 독백이에요. 기본적으로 독백이 아닌 작품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는 그냥 혼자 말하기야. 그런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작품들은 뭘 사용한다 그랬어?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지. 말 건네는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문, 청유, 그 다음 명령 이런 식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뭐한다?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무슨 말이겠어? 이해돼서? 그러다가 또 가뭄에 콩나듯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청자를 뭐한다 그랬어요? 설정하기도 한다 그랬지. 청자를 설정하기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누구를 부른다는 거. 무슨 말이겠지? 부름. 누구야? 내화야. 이렇게 하면 청자를 설정한 거지. 만약에 이번에 6월에 모평에 나왔었던 연기에 나왔었던 향아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거. 오케이. 이런 건 청자를 설정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청자를 설정했는데 이 청자가 가끔씩 청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대답을 해. 말을 건넸는데 대답을 했잖아. 그럼 대답이 있다면 결국 뭐가 완성된 거야? 이제 대화가 완성된 거죠. 대화의 형식을 띠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글린 시는 독백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를 쓸 때 거기다가 의문이나 청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말 건네는 방식의 문장들을 싹싹싹 끼워 넣어. 오케이. 그럼 그 시에 대해서 뭐라고 선택지가 나는가?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아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말 건네는 방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다 뭘 할 수 있다고? 청자를 설정하는 거지.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청자를 설정하여 혹은 청자를 특정하여 뭐 이런 말 쓰게 돼. 특별히 정하여 이런 말이지. 이거 특정이란 말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기자들이 막 사건 벌어지면 경찰서 막 뛰어가가지고 김 형사님 범인은 특정하셨나요? 뭐 이렇게 묻는 거. 특별히 누구라고 정해졌어요? 이거 있지. 그래서 그때 쓰는 말 특별히 정하여 이런 식으로 부른말을 이용하여 이런 말들 나오는 거. 청자를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걔가 대답을 하면 뭐가 다? 대화. 됐지? 이해됐지? 이걸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편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대화 형식, 대답이 없이고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것이지. 친밀감은 이슈. 틀렸어. 그래서 결국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해. 야, 뭐라 그랬냐 내가. 야 뭐라 그래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지 않는 작품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시라는 건 뭐라 그랬어? 시라는 건 구체화하는 게 시라 그랬잖아. 추상적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 구체화라는 건 뭐라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는 거라고. 비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것부터 시작돼. 알겠어? 내 사랑은 한 송이 장미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뭐야?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녀석을 오케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일상적인 용어를 뭐로 바꾼 거야? 장미라는 구체적으로 바꾸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시각적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 이래서 내 사랑은 이랬을 땐 눈에 보이는 게 없다가 장미네 그럼 뭐야? 장미가 딱 보이잖아. 됐지? 시각적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시는 뭐라 그랬어? 감각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왜? 시는 어차피 비유니까. 어차피 구체화니까. 자, 근데 얘는 어쨌거나 시각적인 거 주를 이루고 있고요. 됐죠? 감각적인 심상, 다양한 감각적 심상 나오겠죠. 뭐 보나마나.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형이 부딪힌 창에 이러면 매화의 그림자다 그러면 시각적이죠. 그렇죠? 검은과 노래라 청각적이지. 무슨 말해서 잔들어 권할 때 굳이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지. 벌써 많이 느꼈을 수도 있지. 술의 맛 딱 느껴지잖아. 잔들어 권할 때.
무슨 말해서 미각적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각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예찬하고 있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얘가 예찬의 대상이지 의지가 있는 녀석이며 지조를 지킨 녀석이며 절개를 지킨 녀석이기 때문에 예찬의 대상임에 또 틀림없습니다. 끝. 자, 3번은 맞고.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도 나온 김에 또 정리. 나올 때마다 정리. 자, 감정이입을 사용하여 이런 말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 1. 감정이입을 적용 방법. 첫 번째, 사물이 존재한다. 두 번째, 그 사물이 정서를 갖는다. 혹은 특정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상황이나 정서를 갖는다. 세 번째, 그 정서와 상황이 화자의 것과 일치한다. 유사하다.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하, 감정이입이구나. 끝. 이렇게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있니 없니 판단하려면 뭘 해야 돼? 사물을 찾아야 돼. 사물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야? 대상이 제목이고 매화가 무슨 말이겠어? 그럼 매화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 정서가 화자의 정서여야 돼. 얘에 대해서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예찬의 대상인 거지. 대단하구나 너 이렇게 돼 있지. 이해돼서요? 자, 그래서 감정이입은 어색하고 애상감, 여기도 더 그러네. 화자의 애상감이 심화되고 있다. 막 슬퍼하고 그런 건 아니지. 예찬적이거나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정도로 하는 게 좋겠지. 명령적 어조를 통해 그런 거 없는데 명령은 찾기 쉽잖아.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의 비판의식을 이건 할 수 있어. 그 봄 뜻을 앗을 수는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잖아. 뭐가 바람이 눈을 몰아와서 봄의 뜻을 앗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이 봄의 뜻이다라는 것을 앗으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단순히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습이라고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의 일이 임금은 잘하려고 그러는데 간신 빼는 뭐 새끼들이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 오케이, 굳이 그걸로 꼬지 해석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 하지만 어쨌거나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드러낸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돼버렸지? 자, 끝났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어떤 작품을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꼭 뭘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쭉 읽으셔야 돼요. 쭉 읽으실 때 어떻게 읽는 거야? 그냥 내가 해석한 걸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그냥 우리 현대말로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힌 창가에 금비녀를 꽂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구나. 두세 사람의 백발의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검은고와 노래를 부르고 이윽고 잔을 들어 권할 때 달이 또한 떠오르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읽어주라는 얘기죠. 세 번째 수. 자, 얼음이나 혹은 옷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눈 속에 피어난 것이 바로 매화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풍기면서 황혼의 달까지 뜰 것을 약속하여 함께 빛나고 있으니 아마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풍치와 그 다음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너뿐인가 한다. 넌 참 대단해. 바람이 눈을 몰아서 창에 부딪혀서 차가운 기운이 새어 들어와서 매화 너를 침범하지만 아무리 널 얼게 하려고 해도 봄 뜻은 빼앗을 수가 없구나. 넌 참 대단해. 이렇게 동쪽의 건물에 숨어 핀 꽃이 옆에 있더구만. 그것이 철쭉인지 두견한지 말도 안 돼. 온 세상이 눈인데 어떻게 철쭉이나 두견화 같은 애들이 필 수가 있겠어? 알고 있지. 우리는 뭘? 눈이 내린 봄날에, 눈이 녹지 않은 봄날에 매화 말고 누가 필 수 있겠어? 누가 존재할 수 있겠어? 매화만이 그 계절에 필 수 있지. 끝. 뭔 말인지 알겠지? 상황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읽어주는 것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읽어서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 이해됐냐? 이해됐지? 오케이. 자.